평안도 깊은 산속 바깥 세상과의 인연이 거의 끊긴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고 바람이 마른 기와장을 두드리는 가을밤. 마을 가장자리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에 작은 아이 하나가 이불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단이, 겨우 6살. 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마음씨 좋던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간 마을에서 혼자 산 지 오래였습니다. 아직은 누군가의 품에서 응석 부릴 나이.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찬 기운과 허기,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뿐이었죠. 초가는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너무 허술했기에 다니는 몸을 바짝 웅크려 두 손으로 배를 감싸주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배는 등가죽에 달라붙어 있었고 배고픔보다 추위에 지친 그의 눈꺼풀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침묵을 깨고 문이 삐걱하며 열렸습니다. 아가야, 많이 추웠지? 여인의 음성은 부드러웠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을 머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무정한 차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니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등에 메었던 짐에서 커다란 죽통을 꺼냈습니다. 누구세요? 다니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나가던 무당인데 내가 너무 외롭고 지쳐 보여서 찾아온 거란다. 아가야, 배 많이 고팠지?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죽통을 열었습니다. 죽통의 뚜껑을 천천히 열자 그 안에는 달콤한 떡, 말린 대추, 붉은 고기 조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진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다니는 본능적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착한 아가야.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란다. 굶주림에 이끌린 다니는 기어가듯 죽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떡 하나를 집기 위해 상체를 깊이 숙이며 통 안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스르륵 짧은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통 뒤편에 감춰두었던 얇고 날카로운 칼이 허공을 가르더니 다니의 등에 깊이 박혔고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몸을 움찔하고 멈췄습니다. 피는 죽통 안에 음식에 섞여 붉게 물들었고 그 피냄새 속에 달콤한 향이 뒤섞였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마지막 숨이 목구멍을 간신히 넘기려 할 때를 기다리다가 그 혼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재빠르게 죽통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 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미안하구나. 이름도 모르는 너를 이렇게 보내야 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단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니? 내가 혼이 되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러니 부디 원망하지 말아다오. 여자 이름은 화연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병을 다스리는 신통한 무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힘은 어디까지나 주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혼을 가두어 귀물을 만드는 금기로 여겨진 주술을 행하는 자. 그녀는 외면은 다정하고 말투는 온화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차가웠고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잔혹함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화연은 조용히 통을 닫고 붉은 천으로 단단히 싸맸습니다. 그날 밤부터 통 안에선 신기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 그러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공포, 분노와 집착이 뒤엉킨 영혼의 비명이었죠. 비로소 연매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연매는 어린아이를 귀물로 만든 것으로 죽통에 아이의 혼을 담아 그것으로 술사가 이득을 챙기는 아주 못된 주술이었습니다. 화연은 통을 등에 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죠. 화연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아무도 모르게 부잣집 뒷마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죽통을 꺼내어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죠. 순간 안에서 안개 같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죽기 직전 굶주림에 허덕였던 아이의 혼이 통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줄줄 흘렀습니다. 손발은 말라붙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움직임은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죽기 전에 배고픔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였을까?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그것은 순식간에 잔치 준비가 한창인 마당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기름 냄새, 떡 냄새, 고기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 아이는 바람처럼 마당을 가로지르며 음식위를 핥고 차려진 상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아무것도 쥘 수 없었고 입은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입에 많이 쑤셔 넣으려 해봐도 경과는 언제나 배고픔뿐이었죠. 그러자 공허한 욕망은 고통으로 번졌고 그 고통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아까까진 멀쩡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한 여인은 상 위에 놓인 떡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안에서 말라붙은 듯한 이물감이 느껴졌고 숨이 가빠지며 손등이 떨렸죠. 왜 이렇게 쓰게 느껴지지? 이 떡이 너무 떫어. 그녀는 떡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상을 부여잡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노인은 헛구역질을 하며 얼굴을 감싸쥐었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건 단순한 채기가 아닌데.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뒤이어 한 사내가 상 뒤편에서 허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내 장기가 다 쥐어짜지는 기분이야. 사람들은 하나둘 상 아래로 주저앉기 시작했고 웅성거림은 비명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벽을 짚고 쓰러졌고 또 다른 이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향해 헛손질을 했죠.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불길한 기운이 마당을 휘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무언가에 닿은 듯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잔치에 모였던 손님들 대부분은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병상에 쓰러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열의 신음을 흘렸고 어떤 이는 몸을 떨며 땀에 흠뻑 젖은 채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몇몇은 잠결에 중얼거리기도 했죠. 배고파, 더 줘, 냄새가 나, 떡, 고기, 더. 이상하리만치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하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음산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듯했고 이들은 마치 공통된 어떤 존재에 홀린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손을 뻗거나 뜨거운 땀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화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고요히 서서 깊은 눈으로 병든 자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 집에 사악한 혼이 머물렀습니다. 못 먹고 죽은 아이 귀신, 아귀의 혼이 이 집 음식 냄새를 따라붙은 듯합니다. 먹지 못한 원한이 깊어 배불리 차린 상을 보면 도리어 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다스릴 수 있으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집주인은 화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이라니요. 그저 전염병이 도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만. 화연은 고개를 젓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언가 날카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염병이라면 모두가 한꺼번에 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손님들은 마치 한 입으로 음식을 나눈 듯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귀물의 기운이 퍼진 증거입니다. 그녀의 말에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연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복을 되살리기 위해선 혼을 달래야 합니다. 그에 걸맞은 정성이 필요하지요. 쌀 5섬, 비단 10폭, 은전 100냥, 그리고 정화에 쓸 옥수 한 잔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대가를. 그만한 값이 아니면 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병을 옮기고 이 집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 사정으로 보아하니
그만큼의 정성을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터. 값이 있어야만 그 혼도 비로소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집주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쓰러진 손님들, 헛소리를 내뱉으며 몸을 떨고 있는 아이들,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부인들까지. 그는 눈을 질끈 감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성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들을 살려만 주십시오. 화연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고는 천천히 굿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굿판 중앙에 죽통을 놓고는 향을 피우고 북을 두드렸습니다. 향은 연기를 피워올렸고 북소리는 온 사방을 울리며 점차 격렬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동자는 점점 풀렸고 병든 자들은 눈을 뒤집은 채 흐느끼거나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한기와 열기에 휘감겨 떨려왔고 그들의 떨림과는 다르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그때 아이의 혼이 굶주림에 물든 그 존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기진 눈빛, 말라붙은 혀, 탐욕스러운 손끝이 음식의 향에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혼은 망설임 없이 죽통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화연은 정확하게 뚜껑을 닫았습니다. 붉은 천이 다시 단단히 묶였고 아이의 혼은 다시 가둬졌습니다. 죽통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꿈틀거리다 사라졌고 찰나의 정적 후에 무겁게 내려앉던 공기가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집안의 병든 이들은 하나둘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 속에서 뒤척이던 자들이 조용히 몸을 가누었고 열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죠. 눈을 떠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격에 젖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은 사람들은 그녀를 신통한 무녀로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 앞에 절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린 쌀자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신령한 분이시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셨으니. 이 집안의 재앙이 물러간 건 다 이 무녀님의 힘 덕분이요. 하늘이 내리신 분이야. 사람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그녀를 향해 절을 했고 아건들조차 어른들을 따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격과 경외가 마당을 채웠고 그 분위기는 흡사 한 마을 전체가 그녀를 성현처럼 떠받드는 의식 같았죠. 곧 그녀 앞엔 비단이 접히고 운전이 쌓이고 금 장신구까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비단, 금전은 산처럼 높이 쌓였고 모두가 화연에게 감사와 경외를 담아 물건을 건넸습니다. 화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아닌 오직 어린아이의 혼으로 얻은 대가를 확인한 자의 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신비한 힘에 경외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 중에 이를 기이하게 여긴 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름은 윤서. 본디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중 병을 얻어 낙향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글과 이치를 숭상하며 미신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맑고 깊었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은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연을 알게 되었죠. 무당 화연이 마을마다 나타날 때마다 이상하게 병이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모든 일 뒤에 무언가 어두운 비밀이 있을 거라 확신했고 그것은 화연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구판을 벌인 뒤 얼마 후에 산을 오르는 그녀를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어깨에는 외줄과 등불 하나, 허리춤에는 오래된 검 한 자루를 품은 채였죠. 화연은 향을 들고 외딴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폐허 같은 장소였죠. 바닥엔 이끼가 가득했고 기둥엔 오래된 재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며 바람도 그 공간만은 피해 가는 듯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죽통을 꺼내 땅 위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지 않은 죽통이었지만 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커다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제사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죽통을 쓰다듬듯 천천히 어루만지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낯설고 기묘한 애착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고단했지. 잔치 음식 냄새가 아주 진했을 거야. 힘들었을 텐데도 잘했구나. 다음에도 부탁할게. 이번엔 더 좋은 고기, 기름 낀 갈비살을 넣어줄게. 달콤한 육아도 같이 줄 거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니까. 그녀의 손끝은 죽통 뚜껑에 머물렀고 표정에는 기묘한 슬픔과 집착이 뒤섞여 떠올랐는데 그것은 자비도 죄책감도 아닌 일종의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그의 등장에 화연이 놀라 고개를 들기도 전 그는 죽통을 낚아채 땅에 내리찍어 버렸죠.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리 애지중지 하는지 보자. 뚜껑이 벌컥 열리자 그 안에서 붉고 뿌연 안개 같은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곧이어 음산한 울음소리, 끔찍한 웃음, 분노에 찬 비명이 뒤엉켜 사당을 가득 메웠죠. 윤서는 귓가가 찢어질 듯한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형체가 거의 남지 않은 시든 종이장처럼 쪼그라든 한 어린아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마르고 굳은 얼굴에는 공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금지된 주술 연매를 행하다니! 이개 같은 무당! 아이의 혼을 팔아먹고 그 순진한 영혼을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그걸로 이득을 챙기다니! 넌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야! 그는 이를 악물며 화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분노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윤서를 피하기는 어려웠죠. 옷자락 사이에서 칼을 꺼낸 그는 망설임 없이 한 걸음에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뒤로 꺾였고 피가 허공에 붉은 곡선을 그렸습니다. 화연은 말없이 쓰러졌는데 마지막까지 그녀의 눈은 비어 있었고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녀의 숨이 끊긴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죽통을 들고 사당을 나섰습니다. 그는 산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은 고요한 새벽에 양지 바른 곳을 찾은 윤서는 깊은 숨을 뱉으며 죽통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쪼그라든 다니의 시신이 마치 바람에 마른 낙엽처럼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아이 얼굴에는 아직도 마지막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아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무게는 종이 한 장처럼 가벼웠지만 그와 반대로 그의 가슴은 땅처럼 무거웠습니다. 죄 없는 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죽이다니. 그는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추위에 손가락이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무덤을 만든 그는 안에 아이를 눕힌 다음 옷자락을 벗어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흙을 덮어주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더 이상 배고프지도 무섭지도 않을 거야. 이후 선비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죽통 안에 갇혀있던 아이의 시신, 그리고 연매라는 주술이 어떻게 아이를 죽이고 사람들의 병을 유발했는지를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사람을 보내 현장을 조사했고 화연이 남긴 물건들과 통 안의 흔적들을 수습하였습니다. 결국 이 천인 공로할 일은 조정에까지 보고되었고 임금은 분노하여 연매라는 악행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후 연매를 행하거나 시도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법령이 제정되었고 이후로 조선 땅에서는 다시는 연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